지난 3월 26일 검찰로 송치된 한 남성. 호송차에서 내려 충격적인 말을 연신 내뱉습니다. 아세스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네, 악랄한 기득권이 한 개인 인생을 마음대로 파면시켜도 된다는 그 오만함, 범행에 대해 휴머리스가 반성 안 하십니까? 아세스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저기요. 유가족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본인 신상 공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공개하십시오. 제 과거까지 다 들추고. 악랄한 기득권이 개인의 인생을 마음대로 파멸시켜도 된다는 오만함. 휴브리스 및 네메시스, 천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요, 유가족이 나한테 할 말 없냐, 뭐 이런 말을 하죠. 신상 공개 얼마든지 해라. 어떻게 보셨나요? 마치 떳떳하다는 듯 말을 하고 있는 이 남성. 우선 이 말, 휴브리스 및 네메시스, 천벌을 받을 것이다. 휴브리스는 인간의 오만을 뜻하고 네메시스는 신의 응징을 뜻합니다. 즉, 오만은 파멸을 만난다라는 말을 한 거죠. 지나친 자만심, 오만함 또는 지나친 자신감은 필연적으로 굴욕적이며 종종 파괴적인 몰락을 가지고 온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오만한 누군가가 파멸을 맞는 것, 천벌을 받는다라는 주장과 유가족이라 한다면 살인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라며 되묻고 있는 모습. 이 말만 보면 혹시 이 남성 피해자 가족들과도 원한이 있는 자일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신상정보가 공개된 49세 남성 김동환, 전직 항공사 부기장으로 우리에게 항공사 기장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범죄의 범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매우 조용한 성격이었다 라는 제보들, 그리고 정반대로 좀 거칠었다, 무언가 잘 대들고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제보들. 김동환의 학력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공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공사를 졸업한 이후에 공군 정보장교로 5년간 근무를 하고 전역을 했던 김동환은 미국으로 넘어가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 국내에 있는 한 항공사 부기장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아니 공군사관학교 생도 출신인데 왜 미국에 가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오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내에도 총 두 가지의 분류가 생기는데, 크게 나누면 조종을 하는 사람, 나가서 공군으로서 조종을 하는 자와 이 조종과 관련돼서 탈락을 하거나 원치 않게 되면 우리가 아는 이제 지상근무직이죠. 그 중에 하나인 공군 정보장교로서 김동환은 근무했던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김동환은 엄청 전투기, 조종 비행사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됐구나. 그래서 미국에 가서 따가지고 다시 들어와 했구나.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이건 맞았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재학 당시 조종 특기 장교로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조종사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해외로 건너가 취득을 한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김동환에게 조종사라는 꿈은 굉장히 큰 꿈이었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겠죠. 헌데 같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파일럿이 된다, 기장이 된다, 부기장이 된다, 우리가 아는 민간항공사 있죠. 공군사관학교에서 전투기를 몰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쪽으로 오는 것과, 혹은 다른 데도 있죠.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뭐 항공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사람들, 혹은 해외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오는 사람들, 종류는 다양하다라는 부분인데, 정보장교로서 해외에서 조종사 자격증을 땄던 공사 출신, 아마 벽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거기 출신이 아니라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업계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다 하더라도 정통적으로 그냥 조종 출신과 정보장교였다가 조종을 외부에서 민간에서 따고 와서 해외에서 따서 들어온 것과 차이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럼 김동완은 왜 퇴사를 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건데, 카르텔이 있나? 공격했나? 괴롭혔나? 힘들게 만들었나? 혹은 부기장이었으니까 기장으로 안 만들어주려고 그랬나? 선택지는 되게 많을 텐데. 저도 그런 질문들, 뭐 제보들도 많이 받고 질문도 많이 드려봤습니다. 아니, 국내 항공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들도 있는데요. 뭐 들리는 말로는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해외 지원하는 것들도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들도 전달은 받았습니다. 과연 그런 내용일까? 헌데 공식적으로 김동완이 퇴사를 했던 이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 입사 후 6년 만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한 이유는 본인 개인 문제라고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자신이 직접 감정 의뢰서를 제출을 했다. 정신감정 의뢰서를 제출을 했고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한 것이다 라는 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조리 때문에 안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구나. 버티다 못해서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생겨서 퇴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된 건가? 라고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김동완이 6년간 사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트러블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인데 일단 운영진과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2018년 입사하고 6년 만에 퇴사했다 그랬죠.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국내에서도 그랬고 해외도 그랬지만 특히 해외로 나갈 때 뭘 해야 될까요? 뭐 백신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입국을 하려면. 그래서 당시에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 모두 백신을 맞아야 입국 허가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동완은 당시에 백신 맞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고 작은 마찰들이 계속 생겼던 거죠. 자신만의 생각인지 신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삐딱선을 탔다라는 부분, 그게 갈등이 생겼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일부 언론 보도가 외부에 나오고 나서 세상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저거 집단 괴롭힘이야, 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얘기하는 쪽. 그리고 또 한쪽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연쇄살인마야, 살인마잖아. 한 가지 확실한 건 말을 듣지 않고 위쪽의 이야기의 지시행을 거부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좀 큽니다.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항공사 측에서 밝히진 않았지만요. 항공사에서 기장과 부기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과의 피드백입니다. 왜냐? 엄청나게 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쥐고 있거든요. 운행을 하다가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늘 정신과 관련된 것들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삐딱선 탑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위험한 거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거 저대로 뒀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해라 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들으면요. 이런 사람을 기장으로 올린다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문득 혼자는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김동완의 얘기는 곧 많은 보도, 지금처럼 디테일한 내용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 기득권에 대한 행포에 맞선 사람이라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게 됩니다. 언론 보도 초창기에 말이죠. 기다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수사 내용들이 나오면 좋겠다. 경찰 말고요, 검찰이 보안 수사까지 지시했고 얼마 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이후 수사 결과 발표는요, 언론에 그동안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지칭한 내용은 정리해보면 범행 동기, 피해 망상으로 인한 개인적 복수심, 바로 돈 문제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김동완이 사건을 저질렀죠. 사망 피해자, 살인 미수 피해자는 원한 관계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친분이나 원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이, 피해자는요 김동완을 잘 모릅니다. 그냥 얼굴 정도 아는 정도? 그런데
김동완은 정반대로 이 사람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어느 정도로 잘 알았냐고요? 비행 일정, 자기가 사는 그 사람, 피해자의 진짜 본가 집, 그리고 항공기 기장 같은 경우, 뭐 부기장도 마찬가지지만 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항공사에서 내주는 숙소가 존재합니다. 그 숙소의 위치, 그리고 생활 패턴, 쉴 때 몇 시에 운동을 가고 어디로 가고 몇 시에 돌아오고 그리고 밥 먹는 습관, 전부 다요. 다시 얘기하면 김동완은 피해자에 대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7개월 동안 조사해서요.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런 범죄자가 대한민국에 있었나 싶을 만큼이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뭐야 스토커야 왜 이래? 아니요. 죽이려고요. 완벽하게 죽이려고요. 저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저 사람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 그 모든 루틴을 다 짰던 겁니다. 김동완의 죄명 현재 살인, 살인 미수, 살인 예비죄까지 있습니다. 진짜 많죠. 왜 그럴까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겁니다. 자, 일단 사건에 대한 내용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6일 새벽 4시였습니다. 자, 이거 사건 내용만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죠. 피해자 A씨입니다. A씨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양시 소재 아파트에 있었는데요. 밖에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겁니다. 돌아가실 뻔했죠. 살인 미수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4시간 뒤에 또다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위치는 부산입니다. 김동완은 범행 직후 부산으로 이동을 했던 거죠. 3월 17일 새벽 4시 50분경 부산 소재 아파트에 앞선 일상과 똑같이 배송 기사로 위장을 해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했죠. 이 집은요, 피해 남성의 본가가 아닙니다. 항공사에서 줬던 집, 본가는 서울이었고요. 그쪽에서 준 일종의 숙소 같은 데였죠. 아니, 왜 택배기사처럼 옷을 입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 미행을 해보니까 이들이 살았던 아파트가 보안이 세요. 낯선 사람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는 무조건 열어줍니다. 택배기사. 새벽에 오니까. 새벽 시간에 가면 무조건 열어주니까. 배송 왔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되는 겁니다. 김동완이 실제로 몇 동 몇 호, 동까지는 안 하는데 몇 호인지가 애매할 때 했던 방법이요. 택배기사 옷을 입고 상자를 하나 들고 의심 가는 데를 다 두드려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는 호수를 정확히 찾아내죠. 여기 사는구나.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각 피해자들의 위치 그리고 동호수 전부 다 파악해놓고 새벽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범인의 정체는 드러났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산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도주하는 모습을 봤는데 동일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모 항공사의 기장들이다. 그렇게 특정을 했죠. 공사 출신 김동완이다 라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현직 기장 나머지 8명에 대한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추가 피해자는 막고 검거를 하게 됐죠. 이 검거 과정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어디 갔냐면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에 오전 11시쯤에 도착해서 범행 또 저지르려고 합니다. 여기가 자기가 죽일 3번째 피해자가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사실한 경찰의 빠른 대처로 빠르게 보호 조치가 들어가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접근을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김동완은 곧바로 울산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울산에 이동해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17일 밤 8시 3분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던 그 모습으로 많이 나왔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뭐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 횡포, 내 인생을 다 어쩌고저쩌고.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처음에 잡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공군사관학교에 부닥한 기득권에 의해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해 내가 할 일을 한 것이다. 이게 언론의 한 얘기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 부당한 기득권, 이때만 해도요. 아, 항공사 내에 공사 카르텔 같은 게 있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 그거 좀 나쁘게 해서 뭐 그런 인생 파멸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온 건가 보다.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추측성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 망상이었던 겁니다. 진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었죠. 그리고 검찰은 경찰 때 밝히지 못한 추가 내용을 하나 더 확인합니다. 실제로 김동완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4명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4명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여기에 2이 더 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5년 8월부터입니다. 이 날짜 중요합니다. 25년 8월부터 26년 3월까지 준비했죠. 범행 도구를 구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6명이죠. 우리 앞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얘기를 했었죠. 그 방식대로요. 피해자를 미행합니다. 주거지를 찾습니다. 택배기사 위장해서요. 그리고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갔다가 여기에 가서 그 다음 여기로 가서 안 잡히면 더. 이게 플러스입니다. 4명을 꼭 죽여야 되는데 이 중에 만약에 예상과 달라지게 되면 여기 4명 중에 이 2명으로 교체한다. 이 생각이었죠. 시간만 되면 다 죽이고요. 범행 준비요. 매우 치밀했습니다. 무려 7개월간 준비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7달 동안 우리 입장 바꿔볼까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뒷조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도 못 챕니다. 무려 7달 동안.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데 왜 공격했지? 그냥 공사 출신이라고? 아니요.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제회였습니다. 공사 및 공급 파일럿 출신들, 자신에게 뭐 조직적으로 막 뭔가 불이익을 준다, 모욕적인 말로 자기를 미치게 만들어서 퇴사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켰다라고 자기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퇴사하면서 공제회에다가 나 질병 때문에, 정신질환이요, 질병 때문에 조종면허 상실했으니 그거 상조금 좀 주세요, 공제에다 요청을 했는데 지급 액수가 너무 적었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소송을 벌였고요. 2025년 7월에 패소합니다. 그 다음 뭐였죠? 25년 8월부터 뭐했죠? 살인준비요. 김동완이 이런 일을 저질렀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망상 더하기 패소입니다. 돈 문제요. 돈을 조금 줬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살인미수 피해자 있죠. 살인미수 피해자가 그때 당시에 그 재판이 있을 때 거기 공제회의 회장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A씨는 김동완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다 확인하고 준비해서 계획한 겁니다. 패소로 끝나자마자 바로 범행 도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계정 있죠? 타인의 계정으로 그 항공사 운항정보 사이트에 권한 없이 들어갑니다. 수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돼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일 사람들 비행 명단, 운항 정보를 확인합니다. 운항 스케줄이라는 게 뜨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수시로 들어갔죠? 항공사는 생각보다 변칙 상황이 좀 많습니다. 원래 일정이 나오고요. 그 뒤에 뭐가 있으면 갑자기 또 바뀌고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던 거죠. 여기서 안 끝납니다. 뭘 알아야 되죠? 한국의 본집, 한국의 기숙사 같은 숙소,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위치, 동선 다 따야죠. 6명, 최소 4명, 많으면 6명 답사를 다 해야 됩니다. 바쁘고 힘들겠죠. 정신없겠죠. 김동완은 그래서 뭘 해놨냐면, 이거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차량에 누가 GPS 위치 추적기 달아놨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어디에 가고, 몇 시에 퇴근을 하고, 어디다 주차를 하고, 이걸 전부 다 체크하는 겁니다. 김동완이 했습니다. 몰래 GPS 장치를 부착해놓고 패턴, 주거지를 전부 알아냅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로 위장을 해서 가죠. 예를 들면
이 동이 맞는 것 같은데 몇 층 살지? 몇 층 살지? 택배기사. 짐 하나 들어요. 통통통. 안녕하세요. 이거 택배인데 혹시 여기 건가요? 하세요. 아닌가요? 이 사람 아니네. 쿵쿵쿵. 혹시 택배 쿵쿵쿵. 너구나. 왜요? 정보에는 사진 뜨잖아요. 운항 정보에. 사진 보고 확인한 겁니다. 이 사람 여기 사는. 여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보는 거죠. 몇 호. 기입이요. 자, 그렇게 수의 답살에서 피해자들의 주변 환경, 그리고 행동 패턴, 생활 패턴 모두 분석합니다. 이걸 가지고요. 범행 시간, 장소, 방법, 도주 경로 전부 다 준비한 게 7개월입니다. 도망을 쳐야 된다. CCTV가 많다. 대한민국은 금융정보로 잡는다. 해서 현금만 씁니다. 그리고 선불식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만 쓰는데요. 대중교통도 어떻게 타는지 아십니까? A버스를 탑니다. 중간에 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A버스를 타고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A버스 반대편 걸 타고 중간에 와서 위치에 혼선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요. CCTV상에도 같은 날인데 모습이 다릅니다. 보이시나요? 옷을 다 준비한 겁니다. 갈아입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소름 끼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옷도 다 색깔이 바뀌었죠. 준비해 놓은 겁니다. 뭐도 바뀐지 아십니까? 가방이요. 가방 색도 바뀌어 있습니다. 커버 준비해서 커버 씌워놓은 겁니다. 흰색으로요. 자기 아닌 양이요. 자, 그리고 보안 수사를 통해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25년 10월 중순이었는데요. 수일 동안 전국에 자기가 범행 대상이 사는 그 지역들을 돌면서요. 리허설을 했습니다. 연쇄살인 계획 전체를 점검까지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로 도망가고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 이때쯤에 얘가 나오니까, 얘가 이때쯤에 여기 나와서 어디 가니까 얘를 죽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서 또 죽인다. 그리고 와서 또 죽인다. 이게 김동완의 계획이었습니다. 손 끼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범행이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 우리가 봤던 고양이였죠. 일산 고양이에 있는 아파트에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끈으로 목을 조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 미수로 끝났죠. 그래서일까요? 다음 날이었던 부산 사건은 흉기를 준비해 가서 살해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알려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산 고양 아파트 있죠. 고양시 아파트가 저층이 아니었어요. 저층이 아니었습니다. 김동완의 입장에서 최대한 CCTV 동선에 안 걸리는 방법은 뭐가 있죠? 엘리베이터를 안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그 일산에 살았던 피해자가 계단으로 내려가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계단으로 내려가게 해요? 당일날 이제 아침 운동 일정이 있어서 내려가시려고 했던 건데 늘 나오는 아침 운동 시간이 똑같아서 이때쯤에 나오겠지. 그건 알고 있었어요. 미행을 다 했으니까. 계단으로 나오게 해야 됐던 겁니다. 김동완이 뭘 했냐면요. 고장. 종이요. 엘리베이터에다가 고장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뭐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딱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 고장이라고 써있으면? 다 비슷하지 않아요? 계단으로 내려가야죠. 뭐야? 그리고 계단으로 가겠죠.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목 조르려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정해놓은 딱 그 시간에 루틴이니까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공격을 가했는데 정말 다행히 피해자가 저항을 했고 살인 미수로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리 준비를 다 했고요.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가 생각했던 동선대로 도망을 쳤고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창원으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발빠른 대처 덕분에 추가 피해는 다행히 막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전혀 대비와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그런 공격을 할 거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기득권 어쩌고저쩌고 했으면은 그거와 관련된 사람을 공격했었어야죠. 면식도 없는
잘 모르는 사이인 공제회 소속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가했다.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돈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검찰도 최종적으로 돈 때문에 공제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살인 준비했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 피해자들이 거기 관련자들이었죠.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열심히 살았고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누가 자기 혼자 분노했고 망상에 빠져가지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모든 생활 패턴을 다 확인하고요. 어쩌면 봤을 수도 있어요. 잘못 온 택배기사로요. 그걸 기억할까요, 얼굴을? 별 생각이 없잖아요. 차량에 GPS까지 꼽아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시간, 사람이 없는 시간, 그리고 새벽엔 배송이 워낙 많다 보니 아무리 보안이 좋은 아파트여도 배송기사라고 하면 열어주는 점까지 고장이라고 써서 자기가 유도하는 계단 쪽으로 유도까지 모든 걸 준비한 겁니다. 첫 영상 기억하시나요? 악랄한 기득권이 개인의 인생을 마음대로 파멸시켜도 된다는 오만함. 휴브리스 미치 네메시스 천벌을 받은 거다. 유가족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 라고 얘기했던 김동완. 여러분께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나도 자기 생각 아닌가요? 오만과 파멸이 이끈 것, 그건 본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입니다. 헌데요, 김동완은 지금도 재판을 앞두고 있죠. 구치소 안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긴 떳떳하다, 죽일 사람 죽인 거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난감해하신다고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동완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의아하긴 하죠. 뭐 재판부가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동완은 정말 기득권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한 살인마인 건지, 아니면 자신의 망상이 만들어냈고 정말 전혀 엉뚱하게 갑자기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공제할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 어느 쪽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뒷이야기에서 나머지 얘기도 함께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일단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처음에 여론은 그렇게 나갔어요. 뭐 저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마치 뭐 자기 피해자처럼 얘기를 했고, 막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통 얘기잖아요.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떤 그룹에 계신 분들 다 느끼는 거잖아요. 부조리한 것도 겪을 수 있고 답답한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걸 느낀다고 모든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죠. 그건 잘못됐지만 그건 진짜 부조리가 많다, 그거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동완의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낸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상. 그리고 공격할 대상도 완전 다르죠. 정말 본인의 말대로 그런 쪽 이하의 공격 대상이었다면 전혀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었어야 돼요. 근데 딱 재판 지자마자 공제회 소송, 그거 관련된 사람들을 공격했다라는 건 전형적으로 확실히 돈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그런 내용으로 김동완이 원하는 대로의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김동완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이 상황대로 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기는 해요. 만약에 뭐 병명과 같은 부분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치료 감호, 그러니까 형량은 형량인데 치료 감호 처분받는 거 사실 걱정됩니다. 근데 아마 재판부도 정확하게 보기는 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판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있느냐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부는 범행 당시를 얘기하거든요.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예전에 안인득이 그런 걸 인정받아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됐던 건데, 사실 김동완은 그게 조금 달라요. 여러분 보셨죠? 범행 당시가 어때요?
너무 치밀하지 않아요? 준비부터 실행까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거의 리허설까지 했잖아요. 너무 치밀해서 심신미약이나 심실상실 상태로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왔던 내용대로 보면 그걸로 감형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반성이 없어요. 반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 재판부는 항상 괘씸죄를 넣게 되니까, 그리고 살인 미수의 살인 예비에, 그러니까 총 6명을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정말 다행히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니, 이 정도면 이거 구형은 사형 구형되고 재판부도 사형 선고를 고민해야 될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나라기도 하니까 그래서 괜히 무기징역으로 출발했다가 유기징역으로 깎아주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조금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한국에 이런 사건이 있었나 싶을 만큼 올해 좀 그런 사건들이 많죠. 김수영도 그렇고 김동완도 그렇고. 이런 사건가 뭔가 좀 무서울 정도의 범행들이 발생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지 않았던, 이게 뭐지 싶은 사건들. 그래서 김동완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올렸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영상을 찍고 싶지 않았어요. 한창 화제될 때, 앞부분 때. 이때 올리면 너무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렸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왔길래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여러분의 의견들도 많이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